안녕하세요. SBS 지식 나눔 콘서트 I Love In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다라는 의미로 Change the World라는 노래를 나윤권 씨의 목소리로 먼저 듣겠습니다. 자, 박수 치겠습니다. 후! 끝까지 신나 봅니다, 제가. If I could reach the star for one time for you, baby, shining on my heart, so you can see the truth. Then the love inside, everything is seen. But for now I found it's only in my dream that I can change the world. I w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and you think my love was really something good. Maybe if I could change the world. 자, 준비하시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I can change the world. 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You think my love was really something good. Baby, if I could change the world. Baby, if I could change the world. Baby, if I could change the world. 자, 그럼 오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들려주실 김상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슴이 막 뛰시나요? 달리기를 할 때요? 월급 탈 때.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날 때 가슴이 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생소한 환경으로 저를 노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아름다운 공간, 놀라운 창조의 공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입니다. 정말 놀라운 도시입니다. 정말 작은 도시예요. 저 앞에 보이는 다리에서부터요, 베키오 다리라는데 그 다리에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까지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요,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수많은 천재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가 바로 저 작은 도시에서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태어난 그 수많은 천재들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탄생한 천재들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이름을 열거해 볼까요?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다 들어보셨죠? 바로 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수많은 천재들이 태어나서 르네상스라는 아름다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천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우피치 미술관 1층 회랑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길래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피렌체를 다시 갔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대한 피렌체의 천재 예술가들, 학자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들 뒤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는데요. 코지모 데 메디치와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요, 이 피렌체 위대한 예술가들과 천재 학자들을 잘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도해서 지금의 르네상스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메디치 가문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요, 여기 보이시는 이 문장을 사용했는데 16세기의 교황을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교황님은요, 로마의 콜로나 혹은 오르시니 가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피렌체의 중상층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교황이 2분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디치 가문은요, 프랑스의 왕비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494년도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기억 속에는요, 전쟁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국의 중상층 계층의 여인이 프랑스 왕실에 시집을 간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 왜 그 월드컵 경기 때 지단하고 이탈리아 선수하고 축구하다가 헤딩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관계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메디치 가문에 어떤 공헌을 남겼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서 오페라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오페라의 원류가 어디냐? 바로 메디치 가문의 저택입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게 되었을까요? 바로 메디치 가문의 공헌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카트리나 데 메디치가요, 프랑스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이 카트리나 데 메디치는 말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로 시집을 가보니까 프랑스 여성들이 말을 타는데 다 치마를 입고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리를 모으고 타야 되죠. 그죠?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타게 됩니다. 천천히 갈 때는 괜찮은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달리면 튀어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카트리나 데 메디치가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여성용 성마 바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식사하실 때 수건을 앞에 무릎 위에 놓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하시죠? 메디치 가문의 이전에는 유럽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뭐로 먹었을까요? 손으로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크와 나이프로 쓰는 그런 식사 예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메디치 가문의 식탁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메디치 가문의 식탁 예절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메디치 가문의 식사 예절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메디치 가문에서 식사 예절이 만들어졌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미스터 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스터 김이 지금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메디치 가문의 예법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메디치 가문의 예법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포크를 왼손에 잡고, 그렇죠? 나이프 오른손에 잡고 고기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쓰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크를 위로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칼은요, 나이프는 포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밑에서부터 먹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칼로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다가 칼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칼은 포크 앞으로 나가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메디치 가문의 카트리나 데 메디치로부터 하이힐이 탄생했습니다. 흔히들 뭐 태양왕부터 하이힐이 탄생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트리나 데 메디치가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이 프랑스 여성과 경쟁하기 위해서 키를 높이기 위해서 하이힐을 처음 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카테리나가 말 타는 걸 좋아했다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말을 타고 나면 그 말은 꼭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을까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이 허리에 이 통증이 와서 말들이 죽었다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퐁텐블루에 카테리나 데 메디치의 말이 100마리 항상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죽으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죠? 키가 작았고 말이 죽었다니까 대충 그 모습이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서 후원을 받았던 학자와 정치가 그리고 탐험가들을 보십시오. 메디치 가문은요, 천재 예술가를 후원했고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키아벨리의 영감을 주었으며 갈릴레의 과학적인 발견 그리고 아메리고 베스부치의 지리적 발견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도대체 이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길래,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들이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또 한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메디치 가문은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시골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피렌체에서 뭐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그 산골 마을에서 출발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한적한 시골의 농장주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농장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자기 인근 마을에, 그러니까 큰 도시인 피렌체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렌체 은행에서요, 금화를 찍어냈어요. 그것을 플로린이라 그러는데 이 플로린이 당시에 유럽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축통화가 뭐죠? 달러죠, 그죠? 지금의 달러 역할을 피렌체의 플로린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그쪽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이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피렌체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환전상을 시작했습니다. 뭐 은행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자그마한 환전상을 구시장이라는 곳에서 좌판을 펴놓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은행 제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은행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사악한 사람으로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는요, 은행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성경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먹고 살아야지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로 먹고 사는 그런 행동은 죄악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세기에 접어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조금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평화롭죠? 부부가 이제 함께
은행 일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이 변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은행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교황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교황청에서 돈이 들어오고요, 헌금이 들어오고 그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라는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 헌금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헌금을 들고 로마로 가다가 도난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배달 사고도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환엄이란 제도가 생긴 겁니다. 파리 지점에서 엄을 끊어서 이제 로마 지점에서 돈을 청구하는 그런 환엄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라는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교황청에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허락하면 아직은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재량예금입니다. 재량예금. 자, 제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은행에 돈을 빌려 왔거나 돈을 맡기러 온 사람의 표정이 지금 잘 나타나 있죠? 이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을 맡기다 칩시다. 근데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그 당시 아직까지 은행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절대 장부에다 돈을 1,000만 원을 예탁했다는 걸 기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돈을 1,000만 원 맡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돈을 떼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장부에 기장이 안 돼 있으니까 나 받은 적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돈을 예탁하러 온 사람이 혹은 빌리러 온 사람이 창틀을 들고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업이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조반니 디비치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은행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메디치 은행의 창립자였죠.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재량예금이 시행되는 그 제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은행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메디치 가문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치 가문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 손가락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자기 생애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루브르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작품의 제목은 성 세례요한인데 이 성 세례요한이 굉장히 그 야릇한 미소를 띄우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어둠 속에서 성 세례요한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성 세례요한이 누굴까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앞으로 오실 분이 예수다라고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 속에 등장할 때는 언제나 손가락을 이렇게 한 포즈로 등장합니다.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이젠하임 재단한데요. 이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 세례요한을 이렇게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교황 레오 10세가요. 자기 고향 사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로마로 소환해서 자기 고향의 수호성자인 성 세례요한을 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포즈를 이렇게 취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레오 10세는 다빈치에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이야기는 이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발다사레 코자라는 사람인데요, 나폴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불한당이었습니다. 해적 출신이었는데요, 이분이 해적질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볼로냐로 갔어요. 볼로냐에 법과대학이 있는데 지금도 유럽 최고의 법과대학입니다. 거기서
가짜 박사 학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짜 박사 학위를 산 다음에 거기서 야심을 멈추지 않고 로마로 가서 이번에는 추기경 자리를 샀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이 사람이 로마에서 추기경이 된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생활하려면 은행 거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 유수한 은행들은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이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신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다가 결국 조그마한 은행에 찾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은행이 바로 메디치 은행이었어요. 이제 갓 문을 연 조그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은행이 추기경이 손님 오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해서 손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첫 번째 고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덜컥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요한 23세라는 법명을 쓰시는 교황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유럽 교회는요, 세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분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요, 프랑스 추기경들이 보기에 너무 이탈리아가 독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뇽에다가 교황청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청이 두 개가 된 거예요. 로마 교황청, 아비뇽 교황청.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야, 이게 중재하자. 그래서 피사에서 모여서 회의하자고 했는데 웬걸 이 피사에서 세 번째 교황이 탄생하고 말았어요. 이 발다사레 코자 요한 23세가 바로 그 피사 출신의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세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세 분 교황님을 독일 콘스탄츠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마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를 합시다. 한 명만 뽑읍시다. 그게 로마 교황청의 정통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변 보호는 각서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의 교황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콘스탄체 종교회의에서요, 네 번째 교황이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르틴 5세가요, 네 번째 교황으로 탄생돼버리고 나머지 세 교황들을 모두 폐위시키고 특별히 그 요한 23세는요 불법 혐의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1414년의 이야기예요. 자,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물론 이 인물이 요한 23세냐 거기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요한 23세가 종교회의에 참석했다가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쪽에 소년이 한 명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거래하는 교황님께서 출장을 가시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메디치 은행의 코지모 데 메디치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모시는 교황이 감옥에 가니까 이제 밤에 몰래 그 교황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코지모 데 메디치가 밤에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교황님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창살을 붙들고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코지모,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독일 정부에서 엄청난 벌금을 때렸는데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그 돈 35,000 플로린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코지모가 교황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버지 어중을 듣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피렌체에 도착해서 긴급 대출 회의를 열게 됐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출 담당 임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빌려주라 그랬을까요? 빌려주지 마라 그랬을까요? 빌려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담보가 없어요. 악성 채권이 될 확률이 100%예요. 잘못하면은 그 은행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 코시모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빌려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서 서류 가져와라. 서류를 쫙 사인했어요. 자루에다가 플로린을 싣고 올라가서 교황님을 구출해 내옵니다. 저 감옥에서 끄집어내 온 겁니다.
그 돈이 도대체 얼마냐? 그 35,000 플린을요, 당시 볼로냐 대학 법학 교수의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33년간의 수입입니다. 엄청난 거금이죠, 그죠? 거의 메리시 은행의 파산 직전으로 가기.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아무 담보 없이 빚을 물론 다 떼었죠. 그죠? 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교황님을 모시고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자, 이분이 임종하시게 됩니다. 그때 메디치 가문이요, 당대 최고의 예술가 도나텔로와 미켈로초를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르네상스 최고의 영묘 양식인 저 요한 23세 영묘를 만들어 주게 합니다.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묘비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때 꽈담, 교황으로 불렸던 요한 23세의 묘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는요, 메디치 가문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교황이냐? 폐위된 교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쓸라 그러면은 안티파파라 써라. 반교황이다. 그런데 메디치 가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고객으로도 만났을 뿐이다. 우리는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의 고객이었고, 우리가 이분을 고객으로 모실 때는 이분이 교황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비명에 파파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교황이라는 단어가 그의 무덤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23세가 드디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초청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폐위를 당했을 때,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나를 환대해주고 그 엄청난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던 당신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한 개를 여러분께 주고 갑니다 라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가지고 딱 주고 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세례 요한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지금도 피렌체 두오모 박물관에 가시면은요, 저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성 세례 요한을 이런 포즈로 그리라고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메디치 가문은 한번 맺은 신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출발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맺은 모든 인연을 변치 않고 지키겠다는 것을 다빈치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거금을 들고 와서 요한 23세를 구출해내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교황님들, 다른 왕들, 다른 군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메디치 가문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 4년 지난 다음에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교황님들, 군주들, 왕들, 귀족들이요, 자기 거래 은행을 모두 어디로 바꿨을까요? 메디치로 다 바꾼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잘해줄 것이지만 우리가 못 되었을 때도 그 신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손가락을 보라는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정면 돌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팔라스와 켄타우로스입니다. 나약함을 상징하는 여성, 지혜를 상징하는 아테나가 팔라스라는 이름으로 섰어요. 반인반마의 괴물 켄타우로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집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재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이게 그냥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배가 하나 있죠, 그죠?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작품의 배경은 항구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산이 하나 보이죠? 근데 이상하게 산 정상이 펑퍼짐하죠? 무엇인가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무엇인가 이 양가 평평한 게 화산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이야기는 14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78년 부활절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피렌체의 중앙 대성당 두오모에 모였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사제가 신부님께서 빵을 들어서 성만찬을 시작하려고 빵을 딱 드는 순간 자객이요 칼을 들고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특별히 로렌조 데 메디치와 그의 동생이 앉아 있었거든요.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배신자여,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 칼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뛰어갔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죠. 너무 말이 길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암살하려면 조용히 가서 죽여지는데 괜히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자객은 나름대로 이 폼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은 폼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게 누가 한 말이죠? 브루투스가 카이사를 죽일 때 한 말이죠. 배신자여 내 칼을 받아라 하고 브루투스가 카이사를 죽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화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객은요, 아까 로렌조 데메르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피렌체의 공화정을 지키려고 자기 딴에는 멋있게 해보려고 배신자여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 칼을 받아라 했더니 로렌조가 딱 쳐다보더니 도망간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옆에 있던 동생을 막 찔렀어요. 동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암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파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치 가문의 문장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파치 가문의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치 가문의 뒤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교황청과 나폴리 왕국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지도력을 통해서 피렌체가 너무 성장하니까 교황령 국가와 나폴리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던 거예요. 이것은 그때 현장에서 즉사했던 동생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을 거의 감고 있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창문을 통해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는 죽지 않았으니까 위기는 모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살 사건을 주동했던 배후에서 주동했던 나폴리 왕국과 로마 교황청에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아예 이번에는 피렌체를 포위를 해서 그냥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작전을 구사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렌체의 성벽을 에워싸고요. 이제 이른바 공성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굶어 죽이는 작전이죠.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는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모질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때 로렌조가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마침 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불평이 계속 증대되면서 메디치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메디치 가문을 이끌고 왔던, 그리고 그 파치가 연모에서 목숨을 겨우 건졌던 로렌조 데 메디치가 혼자서 밤에요, 저 아르노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갈까? 피사로 갑니다. 그 피사에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애하는 원로 여러분, 위기와 절망에 처한 피렌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가 왔습니다. 나폴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피렌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나폴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적의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린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 비극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피사에서 배를 타고
나폴리로 내려갑니다. 수행원을 거느리지 않고요. 혈혈단신으로 내려갑니다. 3일 동안 배가 내려갔는데요. 배 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작전을 짰을까요? 기록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로렌조 데메르치는 피사로 내려가는 배 위에서 일광욕을 즐겼다. 이렇게 됐어요. 대단하죠? 거기서 일광욕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폴리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협상을 벌입니다. 페란테 국왕과 협상을 벌인 다음에요, 그를 설복시킵니다. 말로, 지혜로, 용기로 위기를 그냥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피렌체의 평화를 가져다 옵니다. 그가 귀환한 바로 그때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팔라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페란테 국왕의 모리체를 뒤흔든 로렌조 데 메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뒤에 보이는 배가 어떤 배이죠? 로렌조가 일광욕을 즐겼던 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바로 나폴리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죠. 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을까요? 어떤 지도자의 덕목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메디치 가문은요, 목숨을 건 정면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렌조 데 메르치가 통치하는 이 시대의 피렌체 시민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것이 바로 메르치 가문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기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앞으로 낯선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카타리나 데 메디치의 삶과 철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 잘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군주론을 썼는데 그 군주론을 누구에게 헌정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르비노의 공작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렌조의 손잡벌입니다. 이분에게 사실 군주가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군주론을 읽지 못했습니다. 누가 읽었을까요? 그의 딸이 읽었습니다. 그의 딸이 바로 카트리나 데 메디치, 프랑스로 시집간 메디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마키아벨리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로 시집간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결혼식 장면인데요. 중앙에 있는 저 클레멘트 7세가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두 번째로 배출한 교황입니다. 이 교황님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왼쪽에 있네요. 저 왼쪽에 있는 프랑스와 1세, 프랑스의 왕이었죠, 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협상을 했냐면은 우리 가문의 딸을 왕비로 받아달라. 왜?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왕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받아준다 그러면은 지금 교황청의 친스페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친프랑스 정책으로 바꾸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1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 7세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뭘까요? 우리 가문이 돈이 많고 교황청에 돈이 많은데 결혼 지참금을 엄청 가져갈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와 1세가 Why not? 에? 왜?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왕이 계승할 염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면서 바로 이 카트리나 데 메디치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앙리 2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자마자 비극이 닥칩니다. 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말을 타면은 그 말이 죽었고 하의를 신었다.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교황님의 백과 엄청난 돈으로 시집을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뭡니까? 돈하고 백하고 가지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시집가자마자 교황님이 돌아가십니다. 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또 몰락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다음 교황님은 나는 클레멘트 7세 결혼 지책함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죠. 돈도 없고 백도 없이 시집을 간 겁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돼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남편 표정이 어때요? 뭔가 싸늘하죠? 그죠? 남의 표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불만스러운 느낌이.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카트리나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피부가 하얗게 이쁜데 사실은 엄청난 뽀샵이 된 겁니다. 실제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뽀샵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왕을 그릴 때 얼마나 아부를 하겠어요, 그죠? 좀 날씬하게 그리고 이쁘게 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뚱뚱하고 턱이 새기고 눈이 튀어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니,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면은, 그죠? 그래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프랑스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디안 데 포아티에라는 사람인데요. 앙리 2세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은 여자였는데 엄청난 귀족 가문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과 바람이 난 겁니다. 애첩이었어요, 애첩.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돈도 없죠. 백도 없죠. 남편은 바람났죠.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침실로 왕이 들지 않고 저 디안의 방으로 들은 것을 보면서 이 카트리나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죠. 놀랍게도요, 그는요, 하인을 시켜서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는 그 디안의 침실을 훔쳐봅니다. 하인들이 말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왜?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그런데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면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인들조차도 카트리나가 지나가면은 저 이탈리아 여자. 나중에 그 시아 주부니가 돌아가시고요, 자기 남편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메디치 가문의 딸이 독약을 써서 자기 시아 주분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카트리나 데 메디치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고 그래요. 늘 상냥하게 웃고 품위를 잊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크와 나이프를 멋지게 우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밤이 되면은요, 혼자서 침실로 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1시간 동안 엉엉 울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은 다음에 책을 하나 펼쳤으니 그 책이 바로 군주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비로 시집 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왕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자기가 먼저 왕자를 생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생산하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에요. 자, 그런데 왕자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트리나가 의지할 곳은 무엇일까요?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카트리나는 프랑스 최고의 점성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누굴까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다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카트리나 데 메디치의 전속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들의 점성술사를 모두 모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빨리 왕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스트라다무스경, 내게 점성술의 비법으로 나에게 왕자를 안겨주게. 그랬더니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은 불로 다스리는 법. 염소를 데리고 오십시오. 염소를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염소의 오줌을 받으십시오. 콸콸콸 드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오줌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노스트라다무스경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왕비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비방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암소를 데려오십시오. 암소가 왔습니다. 잘 먹이십시오. 실컷 먹였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어떻게 하죠? 똥을 팍 쏘았습니다. 그러자 노스트라다무스와 그의 점성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으로 드십시오. 드십시오. 놀랍게도 그 똥을 먹고 난 다음에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주위에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처방전을 일러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12명이 막 태어났어요. 매년 한 명씩 태어났어요. 매년 한 명씩.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왕의 총애는 디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1559년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해에 앙리 2세 카트리나 남편이 아마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전쟁도 일어났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앙리 2세가 축제를 벌리자 그러면서 마상창 시합을 합니다. 마상창 시합 있는 분 아시는 대로 말을 타고 와서 쫙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앙리 2세와 대결했던 사람은 꽁트 장군. 이 사람은요,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탁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장관이 맞아줘야죠, 그죠? 이렇게 탁 맞아주면서 탁 쓰러진 다음에 아, 폐하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이 국방장관의 창에 눈이 꼽히게 된 거죠. 보시죠, 눈이 찔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저 뒤에 있던 두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디안, 한 명은 카테리나였습니다. 이 두 명이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의 애인이 자기 애인이 마상창 시합을 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사고가 탁 터지니까 두 명이 있어 깜짝 놀라서 관람석에서 뛰어나와서 폐하 하면서 뛰어갔겠죠. 그런데 한 명은 솔직히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웃고 있었을까요? 카테리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죽으면은 법적으로 자신이 섭정왕후가 되는 거죠. 권력은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랬더니 막 디아는 뛰어가면서 팍 흔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흔들다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카테리나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폐하, 프랑스를 통치하셔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인들이 그동안 카테리나를 구박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서 옆에 납작 엎드리면서 폐하, 프랑스를 통치하셔서. 바로 그때 싸늘한 웃음을 짓고 있던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꽁트 장군이 차고 있던 칼을 딱 짚더니 쓱 빼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안, 너 그 하얀 목을 앞으로 내밀라. 목을 벌벌 떠면서 카테리나가 그 칼을 가지고 목을 딱 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디안이 그때 카테리나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안, 내 남편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폐하, 성원이 망극하나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복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카테리나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뭘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외국 사람인 자기가 프랑스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비로운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라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카트리나 데 메디치는 그 위에 항상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은 검은 왕비라고 불렸습니다. 자기 아들 3명을요 차례로 프랑스의 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요 모두 유럽의 왕실에서 데려옵니다. 자기 큰딸 엘리자베스는요 어디로 시집 보냈느냐? 당시 유럽의 최고의 표권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검은 왕비의 치마폭에서 유럽의 모든 왕실들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의 단초입니다. 카트리나 데 메디치는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빛과 평화를 가져온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진정한 기회가 올 때까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는 빛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시대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타리나는 이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가지고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나귀를 타고 가던 코시모를 기억하라. 제가 피렌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소를 한 3군데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두 번째로 꼽는 곳이 바로 이 장소인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코시모 데 메디치가 산 마르코라는 큰 수도원을 지어줬어요.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수도원을 지어줬는데 그 가운데 자기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에요. 이 장소에 가시면은요 왼쪽 구석에 바로 이 수도원을 만들었고 이 방에 와서 기도했던 코시모 데 메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의 한 노인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왕관을 땅에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늘 낮은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왜 메디치 가문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위대했던 가문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코시모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이 코시모를 담기 위해서 이름을 코시모 1세, 코시모 2세, 코시모 3세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이 선대 코시모가 워낙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전혀 그 선대 코시모의 정신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후대 코시모 2세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죠?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코시모를 닮고 싶었던 16세기 후대의 코시모 1세는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장군처럼 아니 황제처럼 의시되는 포즈로 서 있습니다. 선대 코시모는 늘 왕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행동했는데 이 사람은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직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가문이 여러 번 암살의 위험에 봉착했잖아요. 그죠? 폭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요. 비밀 통로를 만듭니다. 만약에 피렌체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도망갈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조르조 바사리라는 예술가를 동원해서 통로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통로의 이름이 바사리 통로입니다. 이게 피렌체 전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이 있던 시뇨리아 정청, 베키오 궁전이라고 합니다만 저기에서부터 자기가 있던 피티 궁전까지 비밀 통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강북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강남으로 도망가고요. 강남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강북으로 몰래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것이 베키오 정청.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묵던 곳입니다. 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통로가 보이죠? 저 통로를 지나서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1층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위층은 창문이 일렬로 있죠? 저기가 바로 바사리 통로인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메디치 가문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 내려오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것이 PT 궁중과 연결되어서 은신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안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격리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시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어떤 반란을 꿈꾸나라고 엿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메디치 가문은요,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역동성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지도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사를 지내다가 암살 당할 뻔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성당 뒤에다가 통로를 내고요, 숨어서 미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몰락을 재촉했던 사람이 바로 코지모 3세였습니다. 이 사람도 코지모를 닮기 위해서 코지모 3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걷기 운동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아르노 강의 그 아름다운 토스카나 지방을 걷기를 하면 될 텐데 혹시 시민들이 자기한테 위해를 가할까 봐, 자기를 암살할까 봐, 자기에게 욕할까 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조르조 바사리가 만든 통로에서 숨어서 피트니스를 하게 된 겁니다. 걷기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트니스 하다가 보면, 달리기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어떻게 하죠? TV 틀어놓고 보시죠. 그 당시 TV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메디치 가문이 그동안 소장해서 대중들에게 전시하고 있던 작품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여기에 전시해라. 나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비밀 통로에 그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놓고 혼자만 보게 된 것이죠.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혼자 즐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중들에게 공개되던 작품들이 이제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요, 이제 메디치 가문은 대중들과 격리되기 시작하고 군림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코지모 데 메디치, 그는요 이탈리아의 국부로 불렸습니다. 나라의 아버지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절대로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면 시민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늘 피렌체 시내를 걸어다닐 때는 혼자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인사를 건네더라도 이 사람은 저 빨간 모자를 벗어서 다시 인사를 했다고 해요. 취직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농장에 문직이라도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탈리아의 국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달을 들고 있는데 그 메달이 누구를 그린 것일까요?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입니다. 보티첼리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안에 코지모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래도 은행장인데 출장 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출장을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준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흰색 말, 검은 말을, 멋진 말들을 타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요, 보시는 것처럼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말을 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당나귀를 탄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국부로 불렸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피렌체에 가서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장소는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입니다. 코지모 데 메디치의 무덤입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의 무덤은 어리어리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조각을 했죠. 그런데 코지모는요,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도록 합니다. 내 무덤은 휘황찬란하게 만들지 마라. 그냥
땅바닥에 깔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 무덤을 밟고 설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땅바닥에다가 무덤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가 임종했을 때 1464년에 어떤 인문학자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빛이여, 모든 상인들의 빛나는 귀감이여, 착한 근로자들의 진실했던 친구여, 탁월함을 추구하는 피렌체인들의 명예여, 가난한 자들의 친절한 봉사자여, 고아와 과부들의 자비로운 구원자여, 토스카나 지방의 철통 같은 방패여. 코지모 데 메디치는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손가락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맺은 신의를 잊지 맙시다. 한번 맺은 인연을 우리 버리지 맙시다. 위기가 닥칠 때는요, 정면 돌파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위기가 지속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카타리나를 기억하십시오.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나귀를 타고 가는 코지모를 기억하셔서 이제 메디치 가문처럼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한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메디치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강의해 주신 김상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주 색다른 악기를 갖고 나오실 텐데요. 오늘의 강의의 배경이 되었던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 시대에 아주 널리 사용되었던 악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기론다라는 악기인데요. 그 악기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늘의 강의의 여운을 다시 한번 또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림 씨를 소개합니다. 고향에 있네. 이제야 난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네.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통쾌하고 유쾌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와닿았던 공감을 이 선택은 여러분의 더 쉬워. 태도를 바꾸면 목숨을 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거. Do it now.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정면 돌파의 끈을 기다리십시오.